11월 초에 유해 발굴단은 능선에서 철수했다. 눈이 오지는 않았으나 낮 시간이 짧아지고 고지의 땅이 얼어서 작업이 불가능했다. 김민수 중위가 전화를 걸어와서 철수를 알렸다. 지금 내려갑니다. 저는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할 때 김민수 중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수목원 북쪽 숲 너머로 산악 도로를 따라서 군용 트럭의 대열이 능선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트럭마다 깃발이 펄럭였고 임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목청껏 군가를 불렀다. 군은 발굴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발굴한 유해의 분량보다도 대국민 홍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사단장은 발굴단을 포상했다. 발굴 성과 보고회 겸 시상식이 사단사령부 안 야외 강당에서 열렸다. 나는 수목원 관리과장과 함께 수목원을 대표하는 하객으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사단장과 참모들이 단상에 앉았고 발굴단 장교와 부서관들이 단 아래에 도열했다. 군인들은 모두 예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김중희는 단장 옆자리에서 보고용 차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백병전의 교통호 속에서 수습된 유골의 대부분은 피아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해서 우선 사찰에 보관시켰는데 그 뒤처리가 문제로 남아있다고 부사관이 보고했다. 또 아군 인식표 7개가 발굴되어서 전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나 뼈들이 뒤섞여서 인식표 주인의 뼈가 어느 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유족들에게 인식표를 전해주려고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당분간 보존실에 보관했다고 부사관은 보고했다. 또 적군 인식표 5개를 발굴해서 북측에 통보했는데 혁명 열사의 유품에 더러운 손을 대지 말라는 통지를 보내면서 인수를 거부했다고 부사관은 보고했다. 그 밖에도 칫솔, 깨진 거울, 시계, 만년필, 지포라이터가 수습되었으나 어느 쪽 물건인지는 식별할 수 없었고 2차 대전 때 쓰던 일본군의 소총, 철모, 지카다비, 각반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는데 해방 후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놓고 간 군수품이 양쪽 군대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본다고 부사관은 보고했다. 발굴단의 최대 성과는 8분흥선 공용화기 진지에서 죽은 상등병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고 DNA 검사로 유족을 확인해서 유골을 인계하고 사후 50년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된 일이었다.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식장에 몰려와 있었다. 상등병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쌍방의 유골은 대량으로 뒤엉켜 있었다. 싸움은 육탄으로 밀고 막는 고지 탈환전이었다. 고지의 화력 진지를 지키던 부대가 거기까지 올라온 적의 공격을 받아 진지 안에서 백병전이 벌어졌고 싸움이 끝나기 전에 진지가 전투기의 공습을 받아서 쌍방이 전멸한 것으로 부사관은 분석했다. 진지 안에서 미군 전투기가 발사한 포탄 껍질이 다량으로 발굴되었다. 상등병은 죽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참호 속에서 거총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은 기척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를 쓴 병사였다. 나는 사단의 유품 보존실에서 그 편지를 본 적이 있었다. 편지는 종전 직후에 수습되어서 글자를 모두 판독할 수 있었지만 발송되지 않은 편지였다. 편지 말미에 아들 박창수라고 발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 박창수가 죽은 공용화기 진지를 맡고 있던 병력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고 죽은 박창수가 너무 많아서 박창수만으로는 신원을 밝힐 수 없었다. 박창수는 동부전선으로 입대했다. 전선은 초전부터 밀렸다. 부대는 생존자들을 끌어모아서 수시로 재편성되었다. 박창수의 소속은 추적되지 않았다. 입대할 때 신원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 유골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박창수의 아내는 주민등록상의 전출입 조회로 추적되지 않았고 호적은 멸실되어 있었다. 재작년 장마 때 죽은 박창수보다 5살 아래인 누이 동생이 꿈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오빠를 보았다. 죽어서도 나이를 먹는지
꿈속의 오빠는 하얗게 늙어 있었다. 늙은 누이 동생이 무당을 불러서 구설했다. 무당은 오빠가 물속이 아니라 산 위에 있다고 일러주었다. 누이 동생은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자신의 DNA를 유해발굴단에 등록했다. 발굴단은 수습된 뼈들을 컴퓨터로 조회해서 누이 동생의 DNA와 일치된 DNA를 찾아냈다. 그것이 상추쌈이 먹고 싶다던 박창수였다. 박창수는 입대하기 전에 경북 내륙 산간지방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누이 동생은 박창수가 남긴 필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상추쌈이 먹고 싶은 박창수 편지의 필적과 일치했다. 그렇게 해서 박창수와 편지와 누이 동생의 관계가 밝혀졌다. 김미수 중위가 신원 추적 과정과 DNA 검사 결과를 설명했고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상등병 박창수의 유골은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낙엽과 토사에 덮여 있었는데 공기에 닿아서 백태가 끼어 있었다. 물길이 닿지 않는 평지여서 죽음의 자리는 겨우 운전했다. 쪼그리고 앉아서 죽었는지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가 포개져서 나왔다. 두개골과 갈비뼈는 찾지 못했다. 수습된 뼈는 정강이 뼈 2개와 허벅지 뼈 2개였다. 뼈들은 삭고 발에어 나무 젓가락만 했다. 상등병 박창수의 뼈는 나무 상자에 담겨서 행사장 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였고 사단 의장대가 그 주위에 집총 도열해 있었다. 50여 년 전에 죽은 상등병 박창수는 그날 행사장에서 1계급 특진되었다. 사단장은 박창수의 유골함 앞에 병장 계급장을 헌정하고 거수경례했다. 의장대들이 대공수와 자세로 꿇어앉아 총구를 허공에 돌리고 예포를 쏘았다. 박창수 병장의 누이 동생은 70살이 넘은 노파였다. 등이 굽고 귀가 어두워서 말을 겨우 알아들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금까지 고향인 경북 내륙 산간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사단에서 그 마을까지 자동차를 보내서 노파를 행사장으로 데려왔다. 아들인 듯 싶은 초로의 사내가 노파를 부축하고 있었다. 유골을 들여다보는 노파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오래 살아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큰 슬픔과 회환으로 당면한 슬픔을 위로하는 방식의 그 무표정이었다. 슬픔의 물기와 중량을 모두 버리고 슬픔의 형해만이 먼 흔적처럼 얼굴에 떠올라 있었는데 죽은 박창수의 유골에 생명의 먼 흔적이 묻어있는 모습과 노파의 표정은 닮아 있었다. 박창수는 젊어서 죽었으므로 노파는 누이 동생이 아니라 박창수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보였다. 죽은 자는 자신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죽은 자가 남긴 한 토막의 백골조차도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므로 죽은 자의 슬픔이나 고통보다는 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더 클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더 가엾을 것이었다. 노파를 보니까 그랬다. 김민수 중위가 브리핑 차트를 넘기면서 박창수의 DNA 영상 자료를 설명했다. 컴퓨터로 촬영한 화면을 출력한 사진이었다. 긴 막대기 같은 그래픽들이 비틀어진 사다리 모양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것이 질소 염기의 구조물이라는데 외계 나라의 만다라처럼 보였다. 동일한 생명체 안의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직계 혈연 간의 유전됨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김중희는 설명했다. 박창수의 혼백이 또다시 죽어서 남긴 백골이 있다면 저러할 것이었다. 노파는 짓무른 눈을 꿈뻑이면서 그 무표정한 얼굴로 차트를 바라보았다. 안면 근육이 늘어져서 노파는 입술을 다물지 못했다. 벌어진 입술 사이로 이 빠진 잇몸이 들여다보였다. 식순에 따라서 사회를 맡은 장교가 죽은 박창수의 편지를 낭독했다. 사병이 노파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낭독을 복창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어요 라는 대목에서 노파는 울었다. 그래, 맞다, 맞아. 오래비가 상치를 좋아했지.
어린아이 대가리만큼 상추쌈을 싸서 볼때기가 미지도록 묵었지. 아이고 맞지 맞아. 죽을 때도 그것이 그리 묻고 싶었던 기라. 상치야. 노파는 넋두리했다. 울음이 메말라서 목구멍을 넘어오지 못하고 끼룩거렸다. 박창수 병장의 유고를 국립묘지에 묻자는 군 당국의 제안을 노파는 사절했다. 노파는 나무젓가락만한 뼈 4토막을 상자에 넣어서 보자기에 쌌다. 뭐라고? 와 거기 가노? 거기 가면 삭신이 편하나? 집 뒤에 상치밭 여불떼기 좋은 자리 아니나? 하기사 제일 좋은 자리는 죽은 자리에 고마 놔두는 긴데 라고 노파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노파의 사투리는 완강해서 더 이상 다른 말을 건네볼 수가 없었다. 노파는 유골함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단에서 내준 지프가 노파와 유골을 고향에까지 호송했다. 지프가 민통선 초소를 지날 때 거기까지 따라간 의장대가 떠나는 유골의 예포를 쏘면서 굴례를 바쳤다. 그날 행사장에서 김민수 중위는 연대장이 주는 표창장과 은호로 만든 중위 계급장을 부상으로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다가가서 말하자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희죽 웃었다. 행사가 끝날 때 그는 하객들이 남긴 떡과 과일을 거두어서 비닐봉지에 담았다. 연대장이 물었다. 야 김중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발굴단장이 대신 대답했다. 저걸 가져다가 지 소대원들 야식으로 줍니다. 저 친구 늘 저래요. 연대장이 낄낄 웃었다. 중이가 이쁘구나. 저런 장교는 제대시키기가 아까워. 나도 중이 때 저랬을란가? 야 근데 애들이 정량 먹고는 안 된다는 말이냐? 발굴단장이 말했다. 고지에서 작업하는 애들은 운동량이 많아서 억시게 먹어댑니다. 평지하고는 다르죠. 나는 김민수 중위가 음식을 걷는 일을 도와주었다. 봄에 수목원의 작은 행사에 왔을 때에도 김중희는 행사 음식을 싸가지고 갔었다. 그때는 돼지머리에 시루떡과 김치 겉절이였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나는 김중희의 음식 챙기기를 도와주었다. 그때 나는 새우젓 그릇에 뚜껑을 덮어서 비닐팩에 넣어주었고 나무젓가락과 휴지까지 챙겨주었다. 이번 시상식장의 음식은 읍내에서 배달해온 떡과 과자였다. 떡은 굵은 콩을 박은 찰떡과 호박 오가리를 박은 범벅떡에 절편도 있었다. 과자는 유가와 양갱이었다. 하객이 많지 않아서 음식은 반 이상 남았다. 의장대와 행사요원으로 나온 군인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눈치였다. 김중희는 긴 자루처럼 생긴 더플백을 들고 있었다. 김중희는 시상식장으로 올 때부터 음식을 싸가지고 가려고 더플백을 준비한 것이었다. 김중희가 두 손으로 더플백을 벌렸고 나는 떡과 과자를 비닐종이에 싸서 김중희의 더플백에 넣어주었다. 떡은 들러붙지 않게 1개씩 쌌고 과자는 2개씩 쌌다. 떡과 과자를 싸서 담는 동안 하객들은 식장을 빠져나갔고 행사요원들도 돌아갔다. 야외 강당에 초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새들이 연대본부 뒤쪽 숲에 내려앉았다. 멀리서 사령부의 하기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렸다. 밤에 매복지로 올라가는 병사들의 대열이 고함을 지르며 야외 강당 앞을 지나갔다. 소총과 탄약, 기관총을 맨 병사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서 흘러갔다. 김중희와 나는 야외 강당의 객석 계단을 돌면서 떡과 과자를 거뒀다. 내가 앞서고 더플백을 든 김중희가 내 뒤를 따라왔다. 더플백의 안쪽에서 군인들의 냄새, 사내들의 냄새가 올라왔다. 쇠붙이의 비린내와 먼지의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땀 냄새와 여러 분비물의 냄새,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절은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다. 김중희가 말했다. 육아보다 양갱이 더 많으면 좋은데 애들이 단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떡을 챙길 때 키 큰 김중희의 가슴에 내 머리가 닿았다.
아침에 소나무 향기 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 김중희한테 내 머리 냄새가 어땠을지를 나는 생각했다. 힘들여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내 마음이 불안했고 위태롭게 느껴졌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해졌다. 김민수 중이가 양갱 한 개를 뚝 잘라서 입안에 넣고 반토막을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그 양갱을 받아서 한 입을 먹었다. 여리고 희미한 단맛이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모든 단맛의 기억을 살려냈다. 나는 양갱을 천천히 녹여서 먹었다. 나를 쳐다보는 김민수 중이의 표정이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하얀 이가 두 줄로 드러나 보였는데 앞니에 양갱이 묻어 있었다. 김중희가 말했다. 맛있죠? 어때요? 달군요. 병사들이 좋아하겠네요. 김중희가 또 웃었다. 흰 이빨의 대열이 다시 드러났다. 입이 커서 먼 안쪽에 이빨까지 드러나 보였다. 이가 커 보였다. 이가 크군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달군요. 병사들이 좋아하겠네요 라고 말하고 나니까 자등령 8분응선 공용화기 진지에서 죽은 박창수 상등병의 상추 맛이 생각났다. 박창수의 상추 맛과 양갱의 단맛은 맛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만의 맛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었다. 해가 자등령 능선 아래로 내려갔고 초겨울의 저녁 추위가 날카로워졌다. 그의 부대가 수습하지 못한 뼈들은 자등령 능선과 시화평 고원에 널려서 겨울을 날 것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간 노파가 말했듯이 그 뼈들은 거기서 오히려 더 편안할 듯 싶었다. 그날 올려다보니까 안효한 실장의 아파트에 노란 불이 켜져 있었다.